이 미친년은 머리가 왜 이래? 라며 한 여군의 머리를 쥐어잡고 폭행하던 중령 계급 대대장. 그러나 그가 잡은 머리의 주인공은 군 창설 최초 여군 3스타 군단장이었고 이어서 그녀의 응징이 시작되면 개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 이선영 중장의 하루는 동특이 전 강원도 인제 제3군단 사령부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철의 여인. 군 내부에서는 물론 언론에서도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빈틈없는 지휘와 냉철한 판단력, 전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은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그녀를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원동력이었다. 어깨 위를 굳건히 지키는 세 개의 별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무게이자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갈 새로운 역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철의 여인에게도 녹슬지 않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바로 외아들 김지훈. 지금은 어엿한 군인이 되어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예하의 한 대대에서 복무 중인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군단장인 자신과 같은 작전 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혹여나 아들에게 특혜가 돌아갈까 혹은 그 반대로 불이익이 생길까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아들의 면회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고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군대 이야기는 애써 피하곤 했다. 아들은 그저 수많은 대안의 아들 중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소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아들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소포였다. 안에는 세탁이 필요한 속옷 몇 벌과 함께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힌 편지가 전부일 터였다. 늘 그랬듯 그녀는 소포를 집무실 한편에 잠시 놓아두었다. 퇴근 후 관사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들의 채취가 묻은 옷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군단 사령부에 적막이 내렸다. 관사로 돌아온 이선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소포를 풀었다. 땀에 절은 전투복과 속옷들을 세탁 바구니에 옮기던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아들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낯선 물건이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첫 장을 넘긴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씨체로 적힌 이름 박현수. 수첩은 박현수라는 한 병사의 일기장이었다. 어쩌다 아들의 소포에 섞여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아들이 친구의 유품을 잠시 맡아두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일기장의 내용은 한가로운 추측을 허락하지 않았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내용은 지옥의 기록 그 자체였다. 오늘도 황중령님께 불려갔다. 관물대 정리가 불량하다는 이유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군홧발로 걷어차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고작 이 정도로 엄살이냐 계집애 같은 놈이라며 비웃었다. 김상병이 창고에서 맞다가 쓰러졌다. 간부들은 그가 꾀병을 부린다며 의무실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밤새 끙끙 앓던 그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황중령은 대대의 왕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부식은 빼돌려지고 유류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병사들에게 돌아와야 할 것들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항의하는 사람은 관심병사가 되어 지옥을 맛보게 된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이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일기장에 등장하는 황중령은 아들 지훈이 속한 제21사단 화학산 연대 예하 골리앗 대대의 대대장 황진석 중령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일기는 단순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비리와 은폐, 그리고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며칠 뒤 야간 행군이 있다. 황중령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무섭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수첩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창고. 이번 창고 서류 더미 밑을. 거기서 기록은 끊겨 있었다. 이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군 내부망을 통해 박현수 상병의 신원을 조회했다. 결과는 차갑고 간결했다. 한 달 전 야간 행군 중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일기는 그것이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살인일 수 있음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아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 아들 지훈은 지금 그 지옥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혹은 다음 차례가 되지는 않을까?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군단장으로서 그녀는 당장이라도 골리앗 대대를 발칵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 자신의 권한으로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황진석 중령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들 지훈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군단장 엄마 백으로 부대를 고발했다는 꼬리표는 아들의 남은 군 생활을 또 다른 지옥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다. 최악의 경우 조직적인 반발과 은폐 시도 속에 진실은 묻히고 아들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군단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본능 사이에서 밤새 고뇌했다. 동이틀 무렵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군단장이 아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직접 그 지옥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세 개의 별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다음 날 아침 이선영은 군단 감찰실장 서동진 대령을 조용히 호출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단호하고 예상 밖의 것이었다. 이번 주 제21사단 골리앗 대대에 대한 불시 감찰을 준비하게. 보안은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감찰 사유는 군수물자 관리 실태 점검으로 한다. 그리고 나도 동행하겠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5급 군무원 신분으로. 서 대령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철의 여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은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감춘 채 아들이 복무하는 부패한 왕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잠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를 감싸고 있었다. 작전명 먼지떨이. 이선영이 개인적으로 붙인 이번 감찰의 이름이었다. 대대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골리앗 대대의 만연한 부조리와 비리를 남김없이 드러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작전의 성패는 철저한 위장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단 한순간이라도 노출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감찰 당일. 이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군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활동성을 고려한 낮은 굽의 단화를 신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커다란 뿔테 안경까지 쓰자 영락없는 실무에 찌든 중년의 공무원이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계급장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열망과 아들을 향한 모성애만이 남아 있었다. 감찰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신뢰할 수 있는 감찰실장 서동진 대령과 군수 분야 베테랑인 한상철 소령, 그리고 2명의 실무 담당 상사. 이선영은 이들에게도 자신의 진짜 목적을 모두 밝히지 않았다. 그저 상부의 특명에 따른 군수물자 특별 점검이며 자신의 동행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한상철 소령이 유독 이번 감찰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지만 서 대령이 적당히 둘러대며 막아섰다. 군단 사령부를 나선 평범한 승합차는 굽이치는 강원도의 산길을 따라 양구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짙푸른 산새와 맑은 계곡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들이 신음하고 있을 지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이선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군단장님, 아니 이 주무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운전석에 앉은 서 대령이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말게 서 대령. 지금부터 난 군단장이 아니라 국방부 군수관리과 이선영 주무관일세. 오히려 자네가 더 조심해야 할 거야. 대대장이 중령이면 대령인 자네에게 깍듯하게 대하려 할 테니. 최대한 거리를 두고 내가 자연스럽게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차량은 마침내 백두산 부대라는 글자가 선명한 위병소를 지나 골리앗 대대의 입구에 다다랐다. 위병소 근무자의 태도부터가 해이했다. 건성으로 경례를 붙이고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를 통과시켰다. 부대 전체에 퍼져 있을 무사한 일과 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는 듯 했다.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연락을 받고 나온 듯한 주임원사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서 대령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감찰 목적을 설명하자 주임원사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군단 감찰실에서 나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불시 감찰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 텐데요, 원사님. 대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 대령의 단호한 말에 주임원사는 입을 삐죽거리며 본부 건물로 그들을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생기가 없었다. 마치 색을 잃어버린 그림 같았다.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선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황진석 중령이 고개만 까딱하며 그들을 맞았다. 살집이 있는 얼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 거만함이 뱃말투. 박현수 상병의 일기장에 묘사된 악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군단에서 오셨다고. 이 바쁜 시기에 무슨 일로 행차하셨나, 대령님? 대령인 서동진에게조차 존중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황 중령의 시선은 곧 서 대령의 뒤에 서 있는 이선영에게로 향했다. 위아래를 훑어보는 그의 눈길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굽니까? 군 관련 시설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거 모르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과에서 나오신 이선영 주무관님이십니다. 이번 군수물자 실태 점검을 위해 동행하셨습니다. 서 대령의 설명에 황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국방부? 높으신 양반들이 이런 촌 구석까지 무슨 일로? 그것도 여자 공무원을 데리고. 별일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선영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주무관님이라. 우리 같은 군인들이야 매일 흙바닥에서 구르지만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분들이 현장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특히나 여자분이.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이선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마주봤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히 힘없는 5급 군무원이 되어야 했다.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황중령은 오히려 흥미가 동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좋습니다. 배우고 싶으시다니 이 황진석이가 친히 안내해드리지요. 우리 골리앗 대대가 얼마나 훌륭하게 물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장부터 둘러보시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미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다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선영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창고부터 보고 싶군요. 특히 병사들의 피복이나 보급품이 보관된 곳으로요. 창고라는 단어에 황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박현수 상병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그 장소. 이선영은 그의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비밀은 그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황진석이 앞장서며 대대장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이선영과 서대령, 그리고 한상철 소령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왕국의 심장부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위험한 잠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부대 연병장 한쪽에서는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대오를 맞춰 이동하고 있었다. 이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대열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황진석 중령을 따라 나선 길은 대대 본부 뒤편에 위치한 낡은 보급창고 단지로 이어졌다.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녹이 쓴 양철 건물들이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줄지어 서 있었다. 황 중령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1번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우리 대대주 보급 창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리정돈은 물론 재고 관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둘러보시죠. 자신만만한 그의 말과 함께 창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그의 말대로 상자들이 각을 맞춰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이선영과 감찰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지나치게 연출된 완벽함. 갓 옮겨놓은 듯한 상자의 위치와 최근에 청소한 티가 역력한 바닥은 불시 감찰을 대비해 급조된 무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상철 소령이 장부를 대조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황진석은 능숙하게 답변을 둘러댔다. 서 대령은 일부러 한 발 물러서서 이선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선영은 창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척하며 병사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창고 정리를 위해 동원된 듯한 몇몇 병사들은 감찰팀의 눈치를 보며 황진석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몸을 놀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이선영의 눈에 한 병사의 모습이 들어왔다. 무거운 보급품 상자를 나르다가 비틀거리는 앳된 얼굴의 이등병. 그의 팔목에 드러난 시퍼런 멍자국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황진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 새끼가 상자 하나 제대로 못 옮겨. 군기가 빠져가지고 똑바로 안 해. 병사는 겁에 질려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하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듯. 이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황진석의 멱살을 잡고 아들의 군번을 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 박현수 상병이 언급한 이번 창고의 비밀을 찾아야 했다. 대대장님 수고하시는군요. 이선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다른 창고들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낡은 건물들은 용도가 무엇인지요?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1번 창고와 조금 떨어진 곳에 방치된 듯한 2번 창고였다. 그 순간 황진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저긴 폐창고입니다. 위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볼 것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서류는 다 이관했고 조만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규정상으로는 폐창고라도 내용물 확인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한상철 소령이 원칙을 내세우며 거들었다. 황진석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안내자를 연기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긴 내가 책임지는 구역이야. 어디서 군대도 모르는 민간인이 계급도 낮은 소령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고압적인 태도에 서동진 대령이 나섰다. 황중령 말이 지나치지 않소. 우린 군단장의 명을 받아 정식으로 감찰을 나온 사람들이요. 군단장? 군단장이 여기 와 있소? 그분이 직접 명령하기 전까지는 나도 내 부대를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오. 황진석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 불시 감찰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 발악하고 있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연병장 한쪽에서는 뜀걸음을 하던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이선영이 그토록 찾던 아들 김지훈 일병이 있었다. 지훈은 멀리서 벌어지는 소란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군단에서 감찰을 나왔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감찰팀과 대치하고 있는 대대장 옆에 낯익은 실루엣의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경을 쓰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저런 모습으로. 지훈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이선영이 황진석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번 창고 쪽으로 한 걸음 옮기려 하자 이성을 잃은 황진석이 폭발하고 말았다. 이 여자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는 이선영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서 대령과 한 소령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두 사람을 거칠게 밀쳐냈다. 감찰단? 너네가 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날뛰어? 그의 분노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상대 이선영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경멸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어디서 굴러먹던 핫바리 여군 쪼가리인지 아니면 책상 물림 공무원 나부랭이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내년 같은 계집이 설칠 곳이 아니야. 이런 여자년이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황진석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짐승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선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이선영의 몸이 휘청였다. 머리를 묶고 있던 끈이 풀리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당장 꺼져. 황진석은 그녀의 머리를 잡은 채 윽박지르며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다. 서동진 대령이 경악하며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 미친 자식,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한상철 소령과 다른 감찰관들도 황급히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끔찍한 광경을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지훈 일병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인 어머니가 일개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모욕당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황진석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기서 자신이 나서는 순간 어머니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어머니의 군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무력하게 주먹을 쥔 채 그 지옥 같은 장면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흙먼지 속에 넘어진 이선영은 한동안 숨을 골랐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온몸으로 퍼지는 굴욕감.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안경 너머로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서대령의 손을 밀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흙먼지가 묻은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 겉모습은 처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위장한 5급 군무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던 철의 여인의 눈빛이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모든 것을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냉엄한 결의가 담긴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선영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황진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황진석 중령. 황진석은 그 알 수 없는 미소와 섬뜩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골리앗 대대의 거짓된 평화에 종말을 고하는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황진석 중령은 여전히 이선영의 머리카락 일부를 손에 쥔 채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공간 속에서 오직 흙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이선영의 움직임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블라우스 소매는 처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그 중심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황진석 중령. 나지막하지만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그 목소리에 황진석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저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마주했던 그 어떤 장성의 위험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뭐라고? 이 미친 여자가 끝까지. 그가 다시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이었다.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댄 줄 아는가?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동진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황진석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포효했다. 이 천인공노할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단장님께. 군단장? 황진석의 뇌가 그 단어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군단장? 서대령, 당신 미쳤소? 저 여자가 군단장이라고. 대한민국 육군 3군단장이 여자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소. 그의 무지하고 오만한 외침이 연병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이선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무심하게 툭툭 털어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5급 군무원의 어색한 톤이 아니었다. 수만 대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래, 내 놈의 무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직접 올 수 있었으니 그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녀는 황진석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3군단장 이선영이다. 황진석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철의 여인 이선영.
이름만 들어도 전방의 장성들이 벌벌 떤다는 전설적인 인물. 설마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자신이 방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려 했던 초라한 모습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그의 머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이선영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서대령을 향해 명령했다. 서대령. 예, 군단장님. 군 형법 제48조 상관 폭행죄. 그리고 제50조 상관 모욕죄. 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즉시 군단 헌병대로 압송하고 대대장 직무를 정지시켜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서대령이 무전기를 꺼내 들고 어딘가로 다급하게 외쳤다. 알파팀 즉시 진입하라. 목표는 대대장 황진석 중령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 시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대 정문 쪽에서 굉음과 함께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의 검은색 전술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들어왔다. 완전 무장한 헌병 대원들이 순식간에 연병장을 포위하고 황진석과 그를 따르던 간부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물론이고 대대 간부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황진석은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선영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이선영의 눈은 그를 더 이상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헌병 대원들이 달려들어 황진석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저항하던 주임원사와 다른 간부 몇 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제압되었다. 왕처럼 군림하던 골리앗 대대의 심장이 단 몇 분 만에 뽑혀 나간 순간이었다. 연병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지훈 일병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수모에 피눈물을 흘리던 무력한 아들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단의 지휘관이자 거대한 악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정의의 화신이 서 있었다. 자랑스러움과 경외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이선영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아들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병사들이 긴장한 채 길을 열었다. 그녀는 지훈의 앞에 섰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잠시 두드려 주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 지훈은 어머니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굳어있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의 군단장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불의는 바로잡힐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누구든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알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말해다오. 이 군단장이 제군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 한동안 침묵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하나둘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억눌려왔던 서름과 공포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그때 김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군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일병 김지훈. 말하라. 박현수 상병의 유품에서 발견된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박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전했다. 박현수 상병은 죽기 전 창고 2번지 서류 더미 밑을 찾아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선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방향을 돌려 굳게 닫힌 2번 창고를 향해 소리쳤다. 감찰팀은 나를 따르라.
지금 즉시 이번 창고를 개방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헌병들이 절단기를 가져와 굳게 잠긴 자물쇠를 잘라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울음소리였다. 이번 창고의 철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먼지와 곰팡내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난 수년간 골리앗 대대에서 자행된 폭력과 착취의 역사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창고 내부는 온갖 폐기물과 고장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황진석의 명령으로 급하게 숨긴 듯한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찾아라. 박현수 상병이 말한 서류 더미를 샅샅이 뒤져. 이선영의 명령에 감찰팀과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지훈 일병도 자원하여 수색에 동참했다. 그는 어머니의 곁에서 이 지옥을 끝내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헌병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여기 바닥이 이상합니다. 병사들이 서류 더미를 치우자 낡은 시멘트 바닥의 일부가 주변과 색깔이 다른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다. 판자를 드러내자 어두운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방수포로 여러 겹싸인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상자를 끌어올려 개봉하자 안에 있던 내용물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박현수 상병의 일기장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형태의 낡은 수첩과 일기장 수십 권이 들어있었다. 모두 골리앗 대대를 거쳐간 이름 모를 병사들이 남긴 고통의 기록들이었다. 누군가는 맞아서 부러진 치아를 작은 봉투에 담아두었고 누군가는 찢어진 편지에 혈서를 남겼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부대가 아니었다. 인간 사냥이 자행된 거대한 수용소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상자 맨 아래에 있었다. 여러 개의 USB 메모리 스틱과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한상철 소령이 즉시 휴대용 분석 장비에 USB 하나를 연결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암호 체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호가 풀리고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파일들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황진석 중령이 수년간 대대의 부식과 유류, 보급품을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킨 거래 장부였다. 거래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고받은 금액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자금의 규모는 일개 대대장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파일을 분석하던 한상철 소령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시선이 특정 파일에 고정되었다. 상납 리스트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파일을 열자 황진석이 정기적으로 상부에 뇌물을 바친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최정길 소장님, 제21사단 사단장, 이선영 군단장의 직속 부하이자 골리앗 대대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황진석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단장까지 연루된 거대한 커넥션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믿고 지휘권을 맡겼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한소령. 즉시 해당 파일들을 군단 보안 서버로 백업하게. 단 하나의 바이트도 유실되어서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한상철 소령이 다급하게 손을 놀리는 그때였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백업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이선영과 서대령의 시선이 다른 증거물에 쏠린 틈을 타 재빨리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상납 리스트 파일의 일부를 촬영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바로 김지훈 일병이었다. 그는 한소령이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증거 확보가 계속되는 동안 이선영은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있던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일어서라. 제군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내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겠다. 제군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의 군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꾸겠다. 어머니와 같은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그녀의 약속에 병사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눈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몇몇 병사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끔찍했고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물증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였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선영이 달려가 보니 한상철 소령이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금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노트북의 데이터에 원격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방화벽이 작동해서 막아내긴 했지만 상대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선영의 작전 보좌관으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방금 제21사단장 최정길 소장이 군단장님과의 긴급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골리앗 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군단 감찰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최정길 사단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이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전 부대 통신망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모든 데이터 교환을 금지시켜라. 지금부터 이 대대는 완벽하게 고립된다. 그리고 최정길 사단장에게 전해. 내 허가 없이는 사단장이라도 이 부대 출입을 금한다고. 이것은 이제 일개 부대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군단장과 그것을 덮으려는 거대한 부패 세력 간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그 끔찍한 내용물들을 세상에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리앗 대대는 이선영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완벽한 섬이 되었다. 모든 유무선 통신망이 차단되었고 부대 출입로는 군단 헌병대에 의해 봉쇄되었다. 이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방해 공작 속에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와 외장하드, 그리고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최정길 사단장의 존재가 이선영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외부 해킹 시도의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겠나? 이선영의 질문에 감찰팀의 통신 전문 상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상대방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온 터라 역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접속 시그널이 잡힌 곳은 놀랍게도 이 부대 인근 기지국입니다. 내부 소행이라는 건가? 이선영의 시선이 감찰팀원들을 차례로 훑었다. 서동진 대령, 한상철 소령, 그리고 다른 2명의 상사.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아까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말을 떠올렸다. 한상철 소령님이 아까 창고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 찍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넘겼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말만 믿고 유능한 장교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한편 골리앗 대대와 연락이 두절된 제21사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최정길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군단장이 직접 자신의 대대를 급습하고 통신까지 차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황진석이 체포되기 직전 한상철 소령이 몰래 보낸 상납 리스트 발견이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군단 사령부도 육군 본부도 아니었다. 국방부 내부에 있는 자신의 오랜 후원자였다. 나 최정길입니다. 지금 제3군단에서 월권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군단장이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일선 전투부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최전방 경계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군대 내 비리 사건을 안보 위기 문제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는 이선영이라는 존재가 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언론과 정치의 힘을 움직여 이선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선영의 위성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참모차장이었다. 군단장의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육군 본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이 장군, 지금 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보고받았네. 아무리 그래도 전방 사단의 전투부대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건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일단 감찰팀은 철수시키고 해당 사건은 본부 감찰실로 이관하게. 우리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날뛰지 말고 조용히 덮어라. 이선영은 전화기 너머로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를 느끼고 있었다. 최정길은 혼자가 아니었다. 국방부와 육군 본부에까지 그의 비호 세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것이다. 차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일개 부대의 비리 수준을 넘어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 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명령을 거부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참모 차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장군, 그 고집이 자네의 발목을 잡게 될 걸세. 전화가 끊겼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이선영은 이 거대한 조직과 홀로 싸워야 했다. 그날 밤 골리앗 대대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헌병들은 경계를 강화했고 감찰팀은 밤을 새워가며 증거물 분석에 몰두했다. 특히 암호화된 외장하드가 문제였다. 군용 암호 체계와는 전혀 다른 고도의 민간 암호화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있었다. 이걸 풀려면 최소 48시간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가 동원되지 않는 이상 통신 상사의 보고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48시간.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새벽 2시. 모두가 지쳐갈 무렵 사건이 터졌다. 갑자기 대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비상 발전기가 즉시 가동되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젠장, 비상 발전기까지 손을 써놨나? 서 대령이 욕설을 내뱉었다. 감찰팀이 있는 임시 분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손전등과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움직였다. 증거물을 지켜. 외장하드를 확보해. 이선영이 소리치는 순간 창문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창문을 깨고 분석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군용 대검과 둔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병사도 간부도 아니었다. 최정길이 부대 외부에서 끌어들인 해결사들이었다. 으악! 헌병 한 명이 둔기에 맞아 쓰러졌다. 괴한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증거물이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자식들이. 서동진 대령과 헌병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기습에 역부족이었다. 한상철 소령은 겁에 질린 듯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이선영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팔을 꺾어 대검을 빼앗았다. 수십 년간 단련된 그녀의 몸은 현역 특전사 못지않았다. 그녀는 날렵하게 다른 괴한의 옆구리를 공격하며 외쳤다. 지훈아, 하드를 가지고 뒤로 빠져. 분석실 한쪽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던 김지훈은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외장하드가 연결된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바로 그때 책상 밑에 숨어있던 한상철 소령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훈의 앞을 가로막는 척하며 교묘하게 발을 걸었다. 어이쿠! 지훈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놓치고 말았다. 노트북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연결되어 있던 외장하드는 분리되어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찾아라. 저 하드디스크를 찾아. 괴한 중 한 명이 외쳤다. 모든 것이 암흑 속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분석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황진석에게 충성하던 주임원사였다. 체포되었던 그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외장하드를 향해 소화기를 높이 쳐들었다. 모든 걸 끝내주마. 김지훈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주임원사가 외장하드를 내려리치려는 찰나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총성이 울린 곳은 이선영이 서 있는 방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쓰러진 헌병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는 정확히 주임원사의 손에 들린 소화기를 향해 있었다. 탕!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암흑과 혼돈을 갈랐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괴한들의 거친 숨소리, 헌병들의 신음, 서류가 흩어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혔다. 주임원사는 손에 들었던 소화기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선영이 쏜 총탄은 그의 몸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그가 쳐들었던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정확히 관통하여 박살냈다. 강철을 찢는 충격에 그의 손뼈가 부서졌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소화기에서 하얀 분말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어둠 속을 가득 메웠다. 정밀하고 압도적인 사격술이었다. 괴한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저 힘없는 여자 공무원과 행정장교 몇 명을 제압하는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저 여인의 눈은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차갑고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 여인이 한 손으로 권총을 든 채 전장의 여신처럼 서 있었다. 그 찰나의 정적을 깬 것은 서동진 대령이었다. 지금이다. 모두 제압해. 이선영이 만들어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 대령과 정신을 차린 헌병들이 쓰러진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암흑 속에서 다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예기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괴한들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곧이어 외부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하나둘 켜지고 곧이어 대대 전체의 전력이 복구되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분석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쓰러진 집기, 흩어진 서류,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하얀 소화기 분말과 피.
그 한복판에 제압된 괴한들과 부상당한 주임원사가 신음하며 엎드려 있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 김지우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밑에서 어색하게 몸을 일으키는 한상철 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가 괴한들과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우는 자신이 넘어졌던 순간 한 소령의 발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앞을 막아섰던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었다. 하드! 누군가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아까 지훈이 놓쳤던 외장하드는 운 좋게도 서류 더미 위로 떨어져 무사한 듯 보였다.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한상철 소령이었다. 그는 영웅처럼 몸을 날려 외장하드를 집어들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이선영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다행히 증거물은 무사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서대령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때 김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한소령님입니다. 아까 저를 넘어뜨린 것도 방금 하드를 주우면서 손바닥으로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선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한상철 소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고했네, 한소령. 이리 주게.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이리 주라고 했다. 단호한 명령에 한상철은 마지못해 외장하드를 건넸다. 이선영은 하드를 받자마자 통신 상사를 불렀다. 상태를 확인해봐. 데이터에 손상은 없는지. 통신 상사가 즉시 휴대용 분석 장비의 하드를 연결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이럴 수가. 무슨 일인가. 하드디스크의 자기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노출된 것처럼 내부 데이터가 전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분석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정적인 증거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말인가. 서동진 대령이 경악하며 한상철 소령을 돌아보았다. 한소령,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한상철은 펄쩍 뛰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전 아닙니다. 격투 중에 하드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는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군복 주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헌병에게 턱짓했다. 헌병이 다가가 그의 주머니를 뒤지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고 동그란 물체가 나왔다. 강력한 자성을 띠는 디가우저 DGAUSSER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때 사용하는 장비였다. 이건 뭔가 한소령. 그건 평소에 쓰던 휴대폰 거치대 자석입니다. 오해십니다. 군수물자 전문가가 불필요한 민간 장비를, 그것도 보안이 생명인 감찰 임무 중에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아들의 증언, 손상된 하드디스크,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결정적인 물증.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놈이었구나. 처음부터 최정길 사단장에게 정보를 흘리고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던 쥐새끼가. 한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선영은 차갑게 돌아섰다. 배신감에 심장이 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상철 소령을 군사반란 예비 음모 및 이적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자의 입에서 최정길과의 모든 커넥션을 받아내도록. 감찰팀 전원은 지금부터 상호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 더 이상의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배신자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파괴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절망적인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통신 상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손상시킨 것이라. 군단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의 최첨단 복구 장비를 이용한다면 일부 데이터라도 살려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과도 같았다. 이선영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좋다. 지금부터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드디스크를 군단 사령부까지 무사히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들 최정길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다. 배신의 그림자는 거쳤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상철 소령의 배신과 증거물 훼손 시도는 최정길 사단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이선영 군단장이 파괴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부대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야수처럼 코너에 몰렸고 코너에 몰린 야수는 가장 난폭한 법이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골리앗 대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최정길 사단장이 마침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그는 부대 내 정체불명의 괴한 침투 및 총기 사용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단 직할 수색대대와 기동대대를 동원해 골리앗 대대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심지어 부대 상공으로는 헬리콥터의 접근조차 통제했다. 군단장의 감찰팀이 일개 사단 병력에 의해 포위당하는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사 반란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최정길은 확성기가 달린 지휘 차량을 타고 봉쇄선 맨 앞에 나타났다. 내부의 이선영 군단장은 들으라. 나는 제21사단장으로서 관할 구역의 안정을 해치고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당신의 월권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당장 모든 감찰 행위를 중단하고 확보한 모든 자료를 사단 헌병대에 이첩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했다. 비리 수사를 하던 군단장을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골리앗 대대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창밖으로는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사단 병력의 육중한 장비들이 보였다. 서동진 대령이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군단장님, 외부와의 통신은 여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진 병력은 헌병대 특임대 1개 팀이 전부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야 하는가. 이선영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지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항복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현수와 같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군대는 부패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결연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지도 않는다. 그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적의 눈이 우리에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적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부대 지형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 조용히 서 있던 김지훈 일병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희 부대원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북한의 기습에 대비해 만들어졌던 비상전술갱도입니다. 지금은 폐쇄되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산 능선을 따라 부대 외부의 민간인 통제구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몇몇 고참 병사들과 함께 담력 훈련 삼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정보였다. 이선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 갱도의 상태는 어떤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나? 중간중간 붕괴된 곳도 있고 박쥐나 해충이 많아 위험하지만 조심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순식간에 세워졌다. 이선영은 강철 같은 결단을 내렸다. 좋다. 지금부터 여우사냥 작전을 개시한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두의 허를 찌르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첫째, 나는 최정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며 그와 협상을 시도한다. 내가 직접 봉쇄선으로 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아 둘 것이다. 둘째, 그 사이 서 대령과 지훈이를 포함한 최소 인원의 탈출조가 갱도를 통해 부대를 빠져나간다. 탈출조의 임무는 단 하나 손상된 하드디스크를 군단 사령부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셋째, 탈출조가 성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남은 헌병대는 부대 내에서 교란 작전을 펼친다. 서 대령이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군단장님을 적진에 혼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서대령. 이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정길이 노리는 것은 나와 이 하드디스크다. 내가 미끼가 되어야만 자네들이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 자네의 임무는 군단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전의 핵심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이다. 김지훈 일병이 자네의 눈과 발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아들아. 아니, 김지훈 일병.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할 수 있겠나? 예, 어머니. 아니, 군단장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이선영은 비무장 상태로 지휘 차량에 탑승하여 천천히 최정길이 버티고 있는 봉쇄선을 향해 나아갔다. 모든 사단 병력의 시선이 그녀의 차량에 집중되었다. 최정길은 그녀가 마침내 항복하러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부대 후문 숲속 서동진 대령과 김지훈 그리고 통신 상사와 무장한 헌병 2명으로 구성된 탈출조가 낡은 갱도의 입구에 섰다. 칡넝쿨과 잡초로 뒤덮인 입구는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아가리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지훈이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비추며 말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 대령은 지휘 차량을 타고 홀로 적진으로 향하는 군단장의 뒷모습과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그녀의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피는 물보다 진했지만 그들의 결단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가자. 우리의 성공이 군단장님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 탈출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철의 여인이 내린 강철의 결단은 이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찬란한 불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선영이 탑승한 지휘 차량은 거대한 뱀처럼 포진한 사단 병력의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녀가 홀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비무장 상태로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정길 소장이 자신의 지휘 차량에서 내려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맞았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셨군, 이 장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저항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 최 소장. 이선영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릴 듯 차가웠다. 자네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네. 일개 사단장이 상급 부대인 군단의 지휘관을 포위하고 겁박하는 행위. 이것이 군법에 따라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는가? 죄? 오히려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안보를 위협한 죄는 이 장군, 당신에게 있어. 나는 내 부하들과 내 구역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를 했을 뿐이요. 최정길은 뻔뻔하게 맞받아쳤다. 그의 시선은 이선영의 뒤 그녀가 가져왔을 증거물에 쏠려 있었다. 증거물만 넘기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나도 힘써 보겠소. 원만한 해결이라. 이선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협상에 응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단 병력을 철수시키고 나와 내 감찰팀의 안전한 퇴로를 보장하라. 군단 사령부에 도착하는 즉시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정식으로 육군 본부에 이첩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최 소장 자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지. 그녀는 교묘하게 시간을 끌며 그의 속을 떠보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정길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저 여자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탈출조의 편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탈출조는 비상전술갱도의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김지훈이 비추는 한 줄기 손전등 불빛과 서로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방울,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정체 모를 생물들. 폐쇄 공포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단 1분도 버티지 못할 환경이었다. 조심하십시오. 이 구간부터는 천장이 약합니다. 선두에 선 지훈의 경고에 모두가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통신 상사는 목숨처럼 외장하드가 든 가방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죽어간 병사들의 원혼과 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의 앞길을 거대한 흙더미가 가로막았다. 갱도 일부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젠장 막혔다. 헌병 한 명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서 대령의 얼굴도 굳어졌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군단장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그때 지훈이 흙더미의 윗부분을 유심히 살폈다. 아닙니다. 완전히 막힌 게 아닙니다. 위쪽에 작은 틈이 있습니다. 흙을 조금만 파내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체할 시간 없이 손과 야전삽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피로 물들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개구멍이 만들어졌다. 내가 먼저 넘어가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 증거물을 넘기고 차례로 넘어오도록. 서 대령이 먼저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계속되는 동안 지상의 상황은 다시 급변하고 있었다. 이선영과 대치하던 최정길의 무전기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감금되어 있던 한상철 소령으로부터 온 비밀 메시지였다. 그는 감시하던 헌병을 속이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속임수, 헬기 미끼, 진짜는 갱도, 백골갱도. 메시지를 확인한 최정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저 여자에게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교활한 년. 그는 이선영을 향해 소리쳤다. 내년의 잔꾀는 거기까지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그리고 수색대 한 개 팀은 즉시 백골갱도 출구로 이동해.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이선영에게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이선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다. 이제야 미끼를 물었군. 그녀의 진짜 목표는 탈출조가 갱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최정길의 주력 부대를 이곳에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소형 신호기를 작동시켰다. 한편 갱도 출구에 거의 다다른 탈출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지막 힘을 내고 있었다. 저 멀리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훈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지옥 같았던 어둠을 빠져나와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쏟아지는 출구 앞에 섰다. 탈진 상태였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로 이어지는 갱도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자유의 공기가 아니었다. 철컥 철컥 철컥.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자신들을 겨누며 장전되는 지독하게 서늘한 금소금이었다. 공터 주변 나무와 수풀 속에 위장하고 있던 사단 수색대원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권총을 든 최정길 소장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쥐새끼들아. 너희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필사적인 탈출은 결국 적의 소나기 안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 서동진 대령과 김지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났던 작은 불꽃은 더 거대한 어둠 앞에서 힘없이 꺼져가는 듯 했다. 갱도 밖 작은 공터의 공기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수십 개의 총구가 발산하는 냉기가 살을 애는 듯 했다. 김지훈과 서동진 대령 그리고 탈출조는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출구는 결국 교활하게 파놓은 함정의 입구였을 뿐이었다. 최정길 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 대령의 품에 안긴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수고했다, 서 대령. 그 귀한 물건을 이 최정길에게까지 친히 배달해주다니. 그 충성심이 참으로 가상하군. 그는 옆에 있던 수색대 장교에게 눈짓했다. 장교가 다가와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최정길에게 건넸다. 최정길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들고는 마치 전리품을 감상하듯 흔들어 보였다. 이 손바닥만 한 쇳덩어리 하나 때문에 내 20년 군 생활이 끝장날 뻔했군. 이선영 그 교활한 여자가 이걸로 내 목을 조르려 했겠지. 그는 경멸적으로 웃으며 외장하드를 땅에 던지고는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안 돼. 서 대령이 절규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수색대원들의 개머리판에 가로막혔다. 그때 김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최정길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인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군대의 수치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하. 애송이 놈이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최정길은 지훈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지훈의 입가에서 다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뿐이었다. 좋다. 이 장군이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지. 너희는 임무 수행 중 적의 기습을 받아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 영광이지 않나? 최정길은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천천히 지훈의 이마에 겨눴다. 서 대령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정길의 등 뒤 그를 호위하던 수색대원의 목이 뒤에서 나타난 검은 팔에 감기며 소리 없이 뒤로 끌려 들어갔다. 컥 하는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것을 시작으로 공터를 둘러싼 숲의 모든 어둠 속에서 검은 유령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도 기척도 없이 최정길의 정예 수색대원들에게 접근하여 단검과 격투술로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총성 하나 없이 비명 한 번지를 틈도 주지 않는 완벽한 기습이었다. 최정길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그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의 병력은 이미 절반 이상이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남은 병사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제3군단 직할, 불사조 제703특 공연대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무기 버려. 숲의 지배자가 뒤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당황한 최정길이 반사적으로 지훈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그의 손목을 강타하는 날카로운 충격과 함께 권총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특공연대 저격수가 쏜 고무탄이었다. 으악! 최정길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숲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특공연대장인 오강혁 대령이었다. 그는 최정길에게 다가가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3군단장 이선영 중장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반란 수괴 최정길 소장을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이 이선영이? 최정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는 그때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수리온 헬기 한 대가 공터 상공에 나타나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로프를 타고 검은 복장의 군인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였다. 그리고 잠시 후 헬기가 착륙하고 트랩이 열렸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조금 전까지 그의 포로였던 이선영 군단장이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개선하는 전쟁의 여신처럼 위풍당당했다. 그녀의 뒤로는 골리앗 대대를 완전히 장악한 군단 헌병대 병력이 도열하고 있었다. 여우 사냥은 끝났다. 최정길. 이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정길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내년은 분명 내 포위망 안에. 내가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니었다. 바로 너였지. 이선영은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켰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위성통신과 긴급 신호 발신 기능이 내장된 군단장 전용 특수 장비였다. 내가 골리앗 대대를 포위했을 때 나는 이미 특공연대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이곳의 모든 좌표를 전송했다. 내가 너와 협상하는 척 시간을 끄는 동안 특공연대는 이 산 전체에 스며들어 너의 병력을 사냥할 준비를 마쳤지. 탈출조는 너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나는 너의 반란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한 미끼였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자네가 나를 겁박하고 내 부하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이곳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제 자네의 죄목은 단순한 부패와 직권 남용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군사반란, 즉 이적죄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연극이었다. 최정길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외장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지막 발악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이 하드디스크에 닿기 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들 김지훈이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으로 최정길을 막아섰다. 당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순간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최정길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의 길고 추악했던 왕국이 한 병사의 용기와 한 지휘관의 지략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군단장의 지휘 아래 손상되었던 외장하드의 데이터는 사이버 사령부의 노력 끝에 상당 부분 복구되었다. 그 안에서 나온 이름들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단장 최정길과 대대장 황진석을 필두로 육군 본부와 국방부에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십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숙군 작업이었다. 골리앗 대대는 해체 후 재창설 수준의 개편을 겪었다. 새로운 지휘관 아래 병사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서로를 전우로 여기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골리앗 대대 연병장에서는 박현수 상병을 비롯한 이름 모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선영은 계급장을 모두 뗀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군단장이 아닌 먼저 떠나보낸 아들을 기리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오늘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의 전우이자 아들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다시는 군복 입은 악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철의 여인이 처음으로 보인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골리앗 대대의 피 묻은 땅을 적셨고 모든 장병들의 가슴을 울렸다. 추모식이 끝나고 이선영은 연병장 한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 김지훈에게 다가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지훈이 먼저 물었다. 이선영은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김지훈 일병.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리고 지휘관이 부하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피보다 진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세상 가장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다. 석양이 물든 연병장 위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부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은 마침내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고 골리앗의 눈물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명예와 용기를 되찾게 되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은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